복도를 지나가는데 그 행사 안내하는 알림판에 제 얼굴이 보여서 저게 뭐지? 좌장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무실 가서 우리 보좌진들한테 내가 왜 좌장이지? 물었더니 아무도 몰라요. 전에 아마 구체적으로 저한테 이걸 해라고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되돌아봐도 밤에 11시에 전화 한 통화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포스터에 얼굴까지 나왔으니 이거 뭐 어떡합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아마 최근 들어서 원내대표 되고 최근 들어서 일주일에 최하 5번씩 공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게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게 K 뉴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했던 이야기도 있고 하니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근데 시간은 저한테 할애된 시간 아주 깁니다. 이게 기조 연설이어서 꽉 채워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K 뉴딜을 왜 해야 되느냐 추진 배경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뭐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까 이낙연 대표께서는 비단 코로나19 위기가 아니더라도 어쩌면 세상이 크게 바뀌고 있었던 중에 코로나가 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그 한가운데 지금 코로나가 온 거죠. 코로나19 대유행이 세계가 100년 만에 최대의 보건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석학들은 코로나 대유행이 비단 보건위기뿐만이 아니라 국제 질서와 경제 흐름에서도 대변동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러한 대격변 속에서 코로나19 대응 성과에 따른 국가적 명암이 크게 엇갈리고 있고 아마 또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고용과 사회 안전망이 튼튼한 나라일수록 코로나19 대응력이 뛰어났고 경제 피해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 제한과 폐쇄 조치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확대로 4차 산업혁명의 앞선 국가들의 위기 대응 탄력성도 월등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국가 간 격차는 더 심화되고 미래 선점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한국은 K-방역의 성공으로 가장 모범적인 방역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방역,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또 의료 시스템 덕분에 우리 한국은 지역 봉쇄와 직장 폐쇄 없이도 방역 안정화에 성공했습니다. K-방역의 성공은 경제 회복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스위스은행 크레디트 스위스는 코로나19 대응을 잘한 한국을 최고의 투자처로 꼽았습니다. 방역 성공을 미래 선점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분야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1933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초기 뉴딜 정책이 금융구제, 과잉 생산 및 과잉 경쟁 억제, 극빈층 구제에 집중되었다면 후기 뉴딜 정책은 예술인 지원, 사법개혁, 조세개혁, 실업보험, 노령자 부양보험 등 사회 분야 개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뉴딜은 단순히 토목, 건설 등 공공인프라만 확대하는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경제구조, 사회제도 개혁 등 사회 전분화에 걸친 과감한 개혁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형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지역균형 발전 체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틀을 짜는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한국판 뉴딜로 100년 만의 위기를 100년 만의 기회로 바꾸고 또 한 번의 역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재 본부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마는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세계 디지털 중심 국가로 나아가는 핵심 전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년간 일어날 디지털 변화가 2개월 만에 일어났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비대면 소비 증가, 재택근무 확대, 온라인 교육 일상화 등 디지털 전환은 이미 일상생활과 경제 산업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5G 통신망, AI 데이터 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ICT 인프라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전자정부 분야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로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이루고 교육 인프라와 사회 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해서 우리가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올해 초에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면서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데이터 댐을 쌓아 광활한 공공 데이터를 축적하고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 데이터 경제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똑똑한 AI 정부를 만들고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해서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도로, 철도, 상수도 등 국가 기반 시설에는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재난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을 안전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리한 생활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목표 중에 하나는 디지털 격차, 정보 격차를 해소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경제에서 소외되지 않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야 합니다. 그린 뉴딜은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통해 사람, 환경,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선도국가 전략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인류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후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기후위기로 폭우, 폭염, 한파 등 극단적인 날씨가 일상화됐습니다. 올 여름에는 전국에 큰 피해를 남긴 수해가 있었습니다만 이 수해도 단순한 여름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30년 후 우리에게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린 뉴딜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환경과 경제는 더 이상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친환경 저탄소 경제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탄소 경제를 위한 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입니다. EU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강력한 그린 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은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이제 RE100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더 대담하게 그린 뉴딜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양광, 전기차, 2차 전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수소차 등 수소 경제에 있어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아쉽게도 OECD 국가 중에 꼴찌 수준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린 뉴딜 기본법, 수소도시법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입법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래차, 스마트 건축, 스마트 산업단지, 그린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서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에도 재생에너지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대적으로 추진합니다. 사회적 뉴딜은 고용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사람 중심의 포용국가 기반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모든 경제적 주체들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위기를 넘어섰지만 사회 불평등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양극화가 심해졌고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과거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위기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담보로 한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의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위기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고 탄탄하게 구축하려 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해서 예술인,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겠습니다.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국가균형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주 무대는 지역입니다. 지방입니다. 뉴딜 사업의 대부분은 지역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의 열쇠입니다.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기반시설의 디지털화, 그린 스마트 스쿨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국가 발전의 중심축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다변화하는 전략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뉴딜 전략으로 지역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을 돌면서 지역균형 뉴딜 현장 최고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가 주도하는 뉴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아주 면밀하게 살피고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뒷받침하겠습니다. 권역별 중점 제도 개선 사안을 점검하고 입법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담한 발상의 전환과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중에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기존 사업의 재탕 아니냐, 잘 되겠냐,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야당도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비판도 이런 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5년 전 2005년에 골드만삭스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보고서를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이 2025년에 세계 9위의 경제대국, 1인당 국민소득 세계 3위 국가로 올라설 것이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 화제가 되었다가 잊혀졌지만 대한민국은 골드만삭스의 전망대로 성큼성큼 전진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은 대한민국의 역량과 성과를 확인해주는 계기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체감하지 못했지만 K방역의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제, 보건, 문화, 사회안전망, 민주주의 등 각 방면에서 선진국을 향해 눈부신 성과를 축적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올해 OECD가 처음으로 시행한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에 올랐고 2019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평가에서는 세계 1위 국가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과에 대한 자부심만큼 이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또 가져도 됩니다. 번국민적 연대와 협력으로 한국판 뉴딜을 완성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 원을 투자해서 19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규모 투자를 유인해서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인 투자, 고용, 소비를 활성화해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서 뉴딜 펀드를 출시하고 각종 세제와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더 많은 민간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국민 추진 체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고 강하게 극복하고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를 맡은 김영태입니다. 예, 오늘 두 분 국회의원님께서 기조발제와 기조연설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께서 구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K-뉴딜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또 추진 전략, 그 다음에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서 보여주셨다라면은 지금 패널 토론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 뉴딜 분과 간사로 계신 이소영 의원님과 그리고 K-뉴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 개 부처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K-뉴딜 구현과 관련돼서 핵심적 실무 책임자로 계신 분들을 모시고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 K-뉴딜을 구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는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현재 유튜브로 생방송이 되고 있고 또 추후에 폴리뉴스 지면을 통해서 이 포럼 자체가 다시 공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충분히 오늘 토론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순서에 따라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 뉴딜 분과 간사로 계시는 이수용 의원님이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왕과천의 이소영 의원입니다. 제 별명은 그린 뉴딜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린 뉴딜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오늘 산자위 예결소위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토론을 참석하게 돼서 이제 끝까지 좀 자리를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배포된 자료는 사실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주최 측에 보내드린 자료인데 그린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담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 수요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 중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선언을 해버리셔서 제가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지금 뉴딜이라고 하는 얘기보다 훨씬 큰 얘기입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모든 경제 생활 그리고 모든 인간의 활동 과정에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최대한 거의 0에 가깝게 배출을 낮추고 도저히 감축할 수 없는 최소한의 부분만큼만 이제 나무와 같은 흡수원을 통해서 흡수를 해서 이 배출과 흡수를 합치면 0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매우 과감한 목표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0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사회 분야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일이고 그 자체가 새로운 사회 계약과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거대한 딜이라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K-뉴딜보다도 이제 더 거대한 이제 담론이 될 거고요. 그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방법론이 바로 그린 뉴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린 뉴딜을 어떻게 성공시킬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뉴딜, 디지털, 그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정량적인 목표 지점들을 잘 찍어야 한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 성공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체적인 목표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자칫 미사여구에 그치고 우리의 어떤 뉴딜이라고 하는 것이 길을 잃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라는 걸 이제 지난주에 선언했습니다만 그것을 법제화해서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50년은 사실 30년 후에 다소 먼 중장기 목표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금 현재 파리 협정에 제출되어 있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어디까지 높일 거냐 하는 문제가 빨리 확정이 돼야지 우리가 이제 그린 뉴딜이 어떤 속도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설계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2030년 감축 목표가 5억 톤대인데요. 지금 이제 7억 톤이고 2030년까지 10년 동안 5억 이제 3,600만 톤으로 이렇게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50년 목표가 0으로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역산해서 보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이 2030년 목표가 5억 톤대가 아니라 이제 3억 톤대로 많이 낮아져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빨리 확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과제로 보이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끼리 얘기했을 때 이게 중요해 보인다라는 측면의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게 된 어떻게 보면 배경이 EU가 작년 말에 2050년 순배출 제로, 그러니까 탄소 제로 사회 목표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몇 주 전에 중국이 전형적인 개발 도상국이자 제조업 중심 국가인 중국까지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 또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이 목표를 선언하기 바로 이틀 전에 일본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흐름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 측면이 있는데요. 이 국가들도 지금 2050년 목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30년까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EU도 2050년 탄소 제로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1990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이제 50에서 55%까지 높이겠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제 유럽 환경 장관 회의에서 이거를 더 높이겠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30년 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 정점을 2030년 어라운드 2030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2030년 배출 정점 논의에 대해서 이거를 2030년 이전으로 앞당기겠다라고 하는 이제 당면한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내일 현지 시간으로 내일이 미국 대선인데요. 미국의 어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할 수 있겠죠.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도 2050년 탄소 제로는 당연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 이내에 기후 정상회의를 소집해서 주요 탄소 배출국의 목표를 강화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그리고 통상적 경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목표 상향을 압박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공약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2030년 목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30년에 대한 목표 상향을 고민하지 않고는 이러한 압박 그리고 어떤 통상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그린 뉴딜을 얘기할 때 아까 이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고 이것이 모든 것을 다시 설계하는 큰 작업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저는 그린 뉴딜의 두 번째 성공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재생에너지가 불확실성과 변동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는 그 전원인데요. 이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이 변동하는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온갖 이 보완 수단들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시장이 새로 등장하고 2년 전, 3년 전에는 없었던 요금 제도와 새로운 업종과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이 각종 금융계약, 부동산 계약, 옵션 계약들하고 결합되면서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렴한 전력 조달 계약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것들이 이제 모두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한전의 독점 체제,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구조 안에서 생각을 하니까 새로운 시도들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기가 너무나 어렵고요. 해외에서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전력 구매 계약 같은 것들도 우리가 PPA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한전의 독점 구조를 전제로 우리가 논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존의 획일화, 독점화, 그리고 정부 주도로 되어 있는 시장을 열고 새로운, 시리가 갑자기 시장을 열자고 하니까 시리가 응답을 하네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요금도 기존에 어떤 상한이 묶여있는 전기요금 내에서 고민을 하니까 수요를 과감하게 낮출 수 있는 효율 혁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없고, 또 수소도 기존에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연료전지 기술이나 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수소 산업을 먹여 살려야 한다라는 전제에서 우리가 논의하니까 이제 해외에서 나오는 그린 수소에 대한 논의가 좀 더디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런 많은 현상들을 볼 때 기존의 틀 안에서 사고하지 말자라는 것이 저의 제안이기도 하고 또 그린 뉴딜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저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짧은 토론 시간이어서 드리고요. 앞으로 그린 뉴딜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린 뉴딜 간사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서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국회 연설을 통해서 선언하신 2050 탄소 중립이 가지는 의미, 그것이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K-뉴딜을 전반적으로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의 큰 개념이다라는 것이,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경제 체제에서 변화와 이 전환이 불가피한 그러한 측면들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고 그 과제들까지도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 이서영 의원님은 예산 예결이기 때문에 곧 자리를 이석해야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 정책실장님께서 그린 뉴딜에 대해서 좀 더 담당 주무부처로서 방금 이서영 의원님께서 던져주신 문제 의식까지도 합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좀 그림을 하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얘가 코로나고요. 얘가 이제 기후 변화죠. 여기 뭐 프리리미너리 라운드라고 나옵니다. 이게 연습 게임인 겁니다. 지금 근데 지구가 지금 코로나 얘한테도 지금 정신없이 지금 뭐 싸운다고 힘든데 제가 지금 엄청 센 놈이 지금 밖에서 이제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기후 변화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단어가 기후 위기라는 단어 같아요. 아까 우리 이서영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탄소 중립 얘기도 사실은 시작은 이제 기후 위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지금까지 한 1도 가까이 올랐다고 하고,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이산화탄소는 이게 뭐 100년, 200년, 뭐 1000년까지도 간다고 하니까 계속 남아 있으면서 이미 1도가 올랐지만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도 0.3도, 3도, 4도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계속 나오면 계속 쌓이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 이게 어떤 한계치를 넘어서 티핑 포인트, 뭐 임계점,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어쨌든 그 한계를 넘어가면 지금 우리가 뭐 그냥 1도, 2도 오르고 3도 오르고 이런 차원이 아닌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과정을 이제 포지티브 피드백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뭐 얼음이 붓고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예를 들면 이제 바닥이 드러나니까 이게 얼음은 반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사하면 그나마 기후변화 효과가 적은데 반사를 안 하니까 이제 그 태양이 그대로 또 흡수가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또 그 지구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30%를
해양이 흡수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게 흡수가 아니고 이제 밑에 바다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된다. 온도가 올라가서 지금 소위 툰드라라고 하는 영구 동독층이 녹기 시작하면 거기서 메탄가스가 나온다. 이러면 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뭐 슈퍼 온실이라고 하는 아주 뭐 극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뭐 저희가 그냥 대강 예측하면 예를 들면 그 해수면도 1m 많이 올라야 2100년까지 1m 안쪽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뭐 7m, 10m 올라간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뭐 공상소설같이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우리 지구의 지질학적 그 데이터를 보면 옛날에 10,000년 이전에는 뭐 7m, 8m 뭐 올라가는 그 해수면 올라가고 떨어지고 한 게 다반사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안정된 상태로 지금 10,000년을 유지되고 있지만 어떻게 급변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또 코로나19가 가져온 여러 가지 어떤 성찰, 이거 굉장히 지구가 아주 촘촘하게 연결이 있다는 거죠. 보니까 이게 한 군데서 중국에서 일어나는 게 이게 뭐 전 세계로 금방 퍼지고 또 뭐 표현이 그렇지만 굉장히 헤매지 않습니까? 우리 전 세계가 백신에만 백신까지도 없다면 또 정말 더 큰일인데 어쨌든 굉장히 이게 취약한 구조라는 겁니다. 뭐 인구도 70억이 가까이 되고 뭐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이게 촘촘하게 아주 그 섬세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 사고가 나면 그 영향이 저 끝에까지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그 후폭풍이 불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 위기 관련해 가지고 좌초 자산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석유 에너지 산업하고 재생에너지하고 하는 이런 새로운 에너지원하고 사실은 큰 틀에서 이렇게 좀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 같고요. 뭐 지금 미국 대선들 봐도 에너지 산업을 죽인다. 민주당이 되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트럼프는 하고 또 반대쪽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주도권 싸움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 문제는 여기서 누가 이기나 지나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순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아시겠지만 석탄이나 석유나 이런 화석연료에 투자한 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백조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돈이 여기 잠겨 있는데 만약에 어느 순간 10년, 20년, 30년 내에 이 판도가 바뀌면 사실 그런 그 기초 인프라는 아무 쓸모가 없는 상황. 그래서 이게 좌초 자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가 어디 난파된 것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어지는 자산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여파 가져올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린 뉴딜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이 그린 뉴딜이라는 거는 이런 현재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좀 좌초 자산에 투자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자산에 투자해서 뛰어 넘어가자는 거죠. 우리가 괜히 제가 우리 좀 듣기 우리 주식자님 거부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석탄화력 발전소 석탄화력 발전소가 이게 예를 들면 탄소 규제가 세지면 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30년, 40년 쓰겠다고 만들어 놓은 석탄화력 발전소가 어느 순간 아무 쓸모가 없는 자산이 되는 거고 거기에 투자한 그 몇천억 원은 그야말로 그냥 버린 돈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어쨌든 한 발 뛰어넘는 그런 노력이 사실은 그린 뉴딜이라고 보시면 됐고 그런 면에서 뉴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3대 분야 8개 과제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찬반 아니면 비판도 있고 한데 이 부분도 사실 앞으로 좀 이런 뉴딜이라는 그 큰 틀, 탄소 중립이라는 그 큰 방향에 맞춰서 좀 이렇게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소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근본적이고 커다란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분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승자와 패자가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래서 공정한 전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석탄 이제 안 쓰기 시작해가지고 석탄 탐방에 계신 분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이런 분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전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새로운 일자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누구도 그 뒤떨어져 있지 않는 그죠? left behind죠. 안 되는 그죠? 그런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또 금융이 중요하고 지금 자초자산에 금융이 투자를 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도산하면 금융도 어려워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보면 금융이 이걸 앞장서서 새롭게 발전할 그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자체 역할이 중요한 거고요. 어차피 아까 이광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변화가 지역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거리를 뛰어넘는 그런 변화가 오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 중심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이 대통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2050 넷제로를 어떻게 달성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이행 전략이 나와야 될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행 모니터링도 하고 전략도 세우고 또 그거 관련해서 진행을 시켜보고 관련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NDC 2030년 목표를 상행할지 말지. 어차피 2025년이 되면 35년 목표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2025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2030년 목표를 상행할지 말지를 사실 결정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거냐는 얘기도 있고 하는 겁니다. 하나 마지막 말씀드리면 IPCC에서 그런 이런 기후 위기 급변을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2도씨 이내로 1도씨 1.5도씨 저는 1.5도씨는 좀 묵어놓았다고 보는데 어쨌든 2도씨 정도까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내려면 얘기하는 게 1.5도씨를 하려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2030년까지 50%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고 우리나라가 17년 기준으로 해서 24.4%이기 때문에 이걸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이유는 지금 그래서 뭐 40% 한다가 지금 50% 60%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런 2030년 목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실가스가 어느 순간에 뭐 선언한다고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작업을 탄소 중립 그 선언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황석태 실장님께서 이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3개 분화 8대 과제 그리고 향후 그 2050년 장기 목표 넷제로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나 전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 디지털 뉴딜의 주간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님께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과기정통부의 김정원입니다. 저는 그 디지털 뉴딜 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침 그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 또 이광재 그 본부장님 발표가 굉장히 자세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저랑 중복되는 내용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부연하는 형태로 디지털 뉴딜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표하는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먼저 오늘 이 얘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돼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 급전하게 되면서 모든 것을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원인을 보는데 실은 그 전에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래서 2010년부터 딥러닝을 그 대변하는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해왔고 2016년에 이미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진전되고 있다가 드디어 금년도 1월, 2월 이제 잊지 못하게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아직도 그 증가세 그 기울기가 줄지 않고 있고요. 한국 경제도 수출은 많이 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금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모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코로나가 결국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를 갖고 왔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언택트, 소위 말하는 저희가 얘기하는 비대면의 확산입니다.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MS의 CEO가 이제 개발자 회의 때 금년 봄에 얘기한 건데요. 2년 동안 겪어야 될 디지털 전환을 단 2달 만에 겪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직원들 앞에서 하죠. 근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600만 학생들한테 원격 교육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거를 코로나라는 그런 위기가 없었으면은 얼마나 걸렸을까? 근데 저희는 이거를 한 달 이내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빨리 변하는 그런 그 본능을 깨워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외에도 뭐 재난의 일상화라든가 또 글로벌 공급 체인이 바뀌었다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뭐냐? 물론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극복 방향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방향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정신이 바로 디지털 뉴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한국판 뉴딜이 크게 이제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지역 뉴딜, 또 이제 고용 사회 안전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왜 디지털 뉴딜이냐, 그럼 그 중에서 이제 그 의문을 갖게 되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대면화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비대면은 새로운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이퀄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입니다. 결국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 온라인이 가능한 것은 바로 디지털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화가 국가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외신에서도 어느 나라가 방역에 성공하느냐가 그 나라가 얼마나 디지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많이 달려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사실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도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행히도 디지털 기반이 우수한 나라에 속합니다. 특히 네트워크나 반도체, 스마트폰 이런 데 절대 강국인데요. 이런 그 바탕을 기반으로 좀 더 미래지향적인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디지털 뉴딜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크게 4대 분야, 12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58.2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90만 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4가지를 보시면은 DNA 생태계 강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또 비대면 산업 육성, 또 SOC 사업의 디지털화, 이 큰 4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워낙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개념을 좀 이제 제가 이제 그 데이터 댐이라는 그 단어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 디지털 뉴딜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이 데이터 댐을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레저브와 뭐 이런 표현들을 미국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고민했는데 저희가 굳이 데이터 댐이라고 한 거는 레이크와 댐의 가장 큰 차이는 단순히 모아놓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를 갖고 결국은 물이 전력을 만들듯이 데이터가 결국은 더 생산성 높은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그 방점에, 그러니까 활용의 방점을 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서 제가 한번 읽으면요.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모으고 그것을 표준화하고 가공, 활용하여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어 기존의 산업을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게 정확한 데이터 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사업들을 데이터 가치 사슬별로 이렇게 연계를 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수집에 해당하는 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축적 가공에 또 해당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또 데이터 활용에 해당하는 과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수집과 축적, 가공, 활용, 그 데이터 수집 단계별로 각각의 뉴딜 정책들이 지금 1대1로 이렇게 매칭이 잘 돼 있습니다. 이 외에
또 이제 5G 인프라를 보급하는 사업, 또 클라우드를 보급하는 사업, 또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드는 사업 등이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안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좀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국민적인 그 디지털 뉴딜에 대한 국민적인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가장 성과가 높은 뉴딜이 뭘 거냐를 물었는데 그것도 디지털 뉴딜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 국민적인 인지도를 좀 높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활용을 하고요. 또 아까 그 당의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해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결국 나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혜택을 가져다 주는지 이 수요지향적인 접근을 해서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지역 뉴딜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업들이 있을 거고 또 지역 현장과의 연계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현장 밀착형 홍보를 진행을 할 계획이고, 또 저희가 우정사업본부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그 배달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 배달차의 그 벽면, 그러니까 차면을 저희가 다 활용을 해서 좀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법제도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에도 참여해서 뭐 5G방 조기 구축을 위한 세액공제제도 개선 등의 여러 가지 규제 개선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그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법률을 재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K 뉴딜 10대 입법 과제가 지금 선정돼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지금 당과 협력해서 데이터 기본법, 디지털 집현전법, 또 디지털 포용법 이런 법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디지털에서 중요한 게 아까도 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 정부는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기업이 참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기업들, 뉴딜과 관계된 기업들과 함께 디지털 뉴딜 민관협력위원회를 9월 18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사업의 제안, 또 투자 유도, 또 민간의 애로사항 청취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디지털 뉴딜 펀드 사업을 발굴하는 겁니다. 이제 펀드는 계속 조성이 될 거고 그 펀드가 투자할 만한 아주 좋은 사업을 발굴하는 게 저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로 마칠 건데 저희가 하여튼 이 디지털 뉴딜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주관부처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영준 실장님께서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기본적 과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 그린 뉴딜, 그 디지털 뉴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가장 밀접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그에 따른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기본적 조건으로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의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님을 모셔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핵심 과제와 로드맵, 특히 2050 그 넷제로 탄소 중립 선언과 관련돼서 이 에너지 전환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주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입니다. 에너지전환 핵심 과제와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이번 정부의 시작을 할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했던 국정과제 중에 하나고 또 에너지 정책의 가장 근간이 되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들에 대한 거 일부 설명드리고 또 이후에 그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후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과제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중장기 흐름입니다. 각 에너지 원별로 설비 비중에 대한 전망을 현재 19년, 30년, 34년까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긴 그 설비 계획이 2034년까지 지금 9차 전력수급 계획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그 설비 비중을 좀 보여드린 거고,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설비 비중이 아니라 발전량 기준으로 얼마만큼 표현이 나올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석탄하고 LNG는 발전량 기준으로 점점 줄어들게 돼 있고, 원자력 역시 25%에서 23.6% 줄고, 재생에너지는 반면에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석탄과 관련해서 이제 또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데, 저희 정부에서는 가장 과감하게 줄이는 에너지원으로 석탄을 이미 결정을 했고, 현재 60기가 총 석탄이 운영 중이고, 새로운 석탄이 들어오면 67기가 총 들어올 수 있는 양입니다만, 2034년까지 30기의 석탄을 폐지하는 방향을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하고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석탄 발전량을 어떻게 전체를 좀 제약하는 그런 제도까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만 30년에 20%, 40년에 30에서 35%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린 뉴딜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계획들이 2025년까지 좀 더 도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정부의 계획이 일부 수정되거나 또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린 뉴딜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많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등량을 하도록 하고, 다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나선다면 아까 그 코로나 상황하고 거의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하나의 경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 하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보다도 더 도전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런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면 전 세계에 아주 중요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에너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전환이라고 하는 간접 배출, 특히 이제 전력에 해당되는 것들이 한 36%가 되고 직접 배출이 한 51%가 돼서 에너지가 한 87% 정도를 커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분야별로 나누면 사실 산업, 건물, 수송, 공공, 농축산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경제 활동이나 일반적인 모든 활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따라서 에너지원은 필수 불가결하게 따라가는 그런 하나의 어떤 과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에너지 쪽에서 제대로 된 솔루션을 찾아줘야지만이 전체적인 비전이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저희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산업부가 총 1.9조 원 54개 사업을 계획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한 사업들 내용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예산 사업 외에도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대규모 재생에너지 이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보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어떤 수용성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방안. 세 번째는 이런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고 또 산업 생태계를 마련하는 전략들을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그린 뉴딜을 넘어서서 저희가 좀 더 저탄소 사회로 가는데, 또 그리고 탄소 중립까지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전과 그다음에 또 아직까지 모든 솔루션이 있지는 않습니다. 꼭 해결해야 될 과제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도전 세 가지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덕 커브라고 좀 오리 모양처럼 생겨서 덕 커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쭉 떨어지는 부분이 재생에너지가 특히 태양광이 많이 발전하는 낮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생에너지가 많이 발전하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전력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평상시하고 달리 갑자기 떨어지는 변화는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거를 어떻게 낮추고 평탄하게 만드는 거가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제주도가 저희보다 딱 5년 앞선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2025년에 보여질 모습들이 제주도의 지금 현재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비유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통에 대한 영향을 보면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 8월까지 총 45회간의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이죠. 주로 재생에너지가 발전을 했습니다만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울러 또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또 재생에너지가 좀 4.2기가와트 정도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계통이 제대로 보완이 안 되면 투자가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기후변화 역시 어떤 발전시설의 아주 안전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가 뭐 5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발전소 중에 상당 부분은 안전성을 위해서 멈춰야 되는 아니면 출력을 떨어뜨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역시 온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발전 시설을 어떤 식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건지가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과기정통부 우리 시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AI라든지 디지털화하는데 필수 부가결한 거는 바로 전력의 수요입니다. 저희가 소위 말하는 데이터 센터를 많이 필요할 텐데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력의 수요는 늘어나게 돼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데이터 센터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또 그게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에너지 특히 전력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향후에 좀 더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한 2가지 정도만 오늘 제시를 하면요. 현재는 우리 전력이나 에너지 시스템은 아까 한전하고 말씀드렸지만 중앙 집중력,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생산하고 배분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결과적으로는 선제적으로 저희가 분산형, 좀 스마트한 분산형 시스템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투자와 그다음에 제도적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출력이 있을 경우에 각 분야별로 그 섹터 커플링이라는 제도인데 전력이 필요하지 않았던 분야를 전력이 필요한 분야로 서로 연결시켜서 필요한 아주 탄력적으로 전력 수요를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 내에서 생산되면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적인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투자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아까 이소영 의원님이 말미에 또 얘기해 주시고 가셨습니다만 어떤 고정된 틀이 아니라 새로운 틀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있는 전력시장 제도로 과연 이게 운영이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간헐성이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가 기반이 되어 있는 전력시장에서는 새로운 제도 시스템이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요금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적절하게 반영이 돼야지만이 사회가 더 저비용 그다음에 효과적인 구조로 투자하고 또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는 바로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나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금과 관련된 제도도 정부 내 그다음에 관련된 주체들 간에 좀 어떤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면서 저희가 제도를 개편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부랑 산업부랑 늘 같이 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체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걸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들 내에서 논의를 거쳐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고요. 특정 에너지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규제하고 인센티브가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들어갈 수는 없고요. 당연히 퇴출을 돼야 되는 에너지원일 때는 규제와 인센티브가 같이 들어간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 수소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에너지원을 들어올 때도 역시 어느 정도 보급에 대한 의무를 주면은 그건 또 하나의 규제가 되는 거고 또 수소가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이 가격에 반영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규제하고 인센티브는 뭐 당근과 채찍처럼 하나 페어링이 돼서 어느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열과 관련된 건 태양광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만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소위 말해서 그 여러 가지 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발전사들이 20년간 장기간 고정 가격을 줘서 얼마에 구매를 하도록 하는 그 가격을 책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스킴에 들어오면 투자 비용 대비 얼마 정도의 장기적으로 수입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유지 비용이 이제 확정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소위 말해서 전력 구입 비용에 의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유지 보수 비용들이 다 보장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제로 그 K-뉴딜이라고 해서 네 가지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는 디지털, 그린, 그 다음에 이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뉴딜, 그 다음에 이 지역 간 형평을 강조하는 지역 형평. 그래서 네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과제들을 제시하고, 근데 사실은 네 가지 부분들이 다 뉴딜의 내용으로 다 그 들어가야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코비드 19 이후에 그 지금까지 그 가져왔던 우리의 그 발전 동력을 삼아서 향후에 그 세계적으로 새로운 발전 모델과 발전을 좀 주도하는 그러한 목표나 이런 것들 제시를 하고 그런 것을 이제 비전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비전들을 좀 고려하면은 실제로 조금 그 구체적으로 이 K-뉴딜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중요한 전략적 가치들은 어디에 두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들과 어떤 부분들에서 조금 더 이 구체화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 위계적이나 조금 종합적인 이 전략 로서의 그 K-뉴딜은 조금 더 부족한 면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실제로 그 EU에서는 이 기후 변화를 향후 우리 문명사의 가장 큰 위기로 보고 있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인류 사회가 파멸을 가져갈 것이고, 그래서 EU가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와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라는 그 확고한 가치와 원칙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이나 순환적 그 산업 구조 구현 뭐 여러 가지 그 정책적 하위 정책 목표들을 배치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그 과제들이 좀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소영 의원님께서 강조하셨다시피 그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우리나라 경제 산업 구조를 봤을 때 획기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환경부에서 굉장히 확실에 찬 그 여러 가지 전략적 목표나 이런 것들 제시를 하고 관련 부서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천 계획들을 내오지 않는다라면은 실제로 지금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탄소 중립 2050년 탄소 중립 계획 자체가 사실은 실현할 수 없는 그러한 구두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 EU 같은 경우에서는 같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지만은 지금 구체적으로 2030년 감축 목표를 1990년도 대비 55%까지 이제 그 감축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그 1년에 7억 3천만 톤 지금 그 정도 이산화탄소를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목표는 파리 협정에 의해서 제출한 목표는 이제 그 전망치 대비 37%, 그래서 이 약 5억 3천만 톤으로 줄이겠다 2030년에. 그러한 것은 실제로 이제 2050년 그 탄소 중립을 이제 고려할 때 이거는 이룰 수 없는 그런 그 목표를 설령 이룬다 하더라도 탄소 중립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EU에서 얘기하고 있는 90년도 대비 55% 감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1990년도에 실제 그 탄소 배출량이 3억 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반 이상 감축해야 된다라면은 1억 5천만 톤으로 이제 EU와 같은 수준으로 감축을 한다라면은 1억 5천만 톤을 이제 2030년에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가 그
그 동력을 살려 나가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이것이 달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그 K-뉴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기존의 발전상을 통해서 이제 세계를 선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전략적인 굉장히 전략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환경부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각 정부 부처 간 이 노력들 같이 조율을 하고 정책 조정을 하고 같이 이 정책 과제를 도출을 해내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을 병렬로 제시하다 보니까 사실 상충되는 그러한 그 목표들이나 과제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언택트 비대면 사회에서 언택트 산업이 발전한다 했을 때 또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서로 이제 그 상반되는 여러 가지 그 결과를 낳는 그러한 과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장 산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온실가스 감축이나 자원 이 절약이나 이 부분하고 또 상호 이제 정책 과제상을 충돌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조금 더 조율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씩 그런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발표자들께서 조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좌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절대로 동감하고요. 좀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유하고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유는 이미 90년대 이제 피크를 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정점을 아직 지금 언제인지 저희는 지금 18년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나라마다의 어떤 그 배출 경로도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어쨌든 환경부하고 산업부하고 그린뉴딜 관련해서 힘을 모아서 소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아무래도 그린뉴딜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쪽으로 이제 많이 논의가 모아졌는데요. 사실 뭐 디지털은 어떤 하나의 분야라기보다는 어떤 수단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명히 그린뉴딜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협력해서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향후 선도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주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많은 이슈들이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진짜 쉽지 않은 거죠. 뭐든지 100%에 도달할 때 한계 코스트가 가장 올라가는 것들이 많은 경우에 발생을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개방 경제고 또 수출 지향적인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구조 하에서 어떻게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저희 부에 있는 모든 간부들이 아주 심하게 크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은 찾아 나가겠지만 지금 30년의 큰 아주 장기적인 미래의 시점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에 갖고 있는 모든 솔루션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 다른 나라에서 찾아내는 어떤 좋은 솔루션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받아들여서라도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그 과정에서 저희 공직자들이 해야 되는 거는 가장 국민에게 또 삶에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 또 국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서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패널 토론 마치겠습니다.